2024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를 뽑는 경쟁 부분을 신설합니다. 올해 29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상당기간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슬리마 작업에 안착을 하는 편이고, 올해는 그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주관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30년 전 부산은 영화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도시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약속, 지금 세계와 마주하는 창이 되었죠. 오늘 시사포커스 인플러스에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30년의 축적과 과제를 진단하고 이 축제가 부산과 아시아, 세계 영화계에서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그리고 김정선 동서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좀 30년 네.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동안 부산이 이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걸 성취했는지 일단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이 영화 때문에, 영화제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하면 또 약간 과언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면이 있죠. 부산이 영화로 국제도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그 거점의 도시가 됐고요. 부산이 영화의 도시가 되는 바람에 한국이 영화의 나라가 됐었습니다. 네네. 30년 전에 그 부산 영화제 때 조한 첸이라는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자 배우가 왔었거든요. 그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쪽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도시에서 어떻게 영화제를 하느냐 이랬었죠. 그런 변방의 나라였어요. 영화적 변방의 나라. 그런데 유럽 영화제, 해외 영화제에 알려지고 부산이 알려지고 한국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굉장히 큰 변화를 모색하게 됐죠. 네네. 영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게 부산이 큰 모토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K 한류 영화의 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일조한 바도 있고, 그럼요. 예, 부산도 일조했지만 영화도 부산에게 일조하고. 한국의 관객들이 이란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이름을 외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되고 영화적인 어떤 의식과 영화적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네네.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고 한국의 영화 산업의 영화계의 어떤 세계 영화계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고 이런 거죠. 부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저희도 뉴스 할 때 늘 이제 이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 네. 애를 먹곤 했는데 그게 벌써 30년 세월입니다.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성취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한국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당시 아시아 영화는 좀 침체기에 빠져있던 서구 영화의 대안으로 떠올랐었는데요. 그런 아시아 영화를 주목하고 또 발빠르게 소개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자임해서 나섰던 것 같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3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90년대 말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 영화 제2의 르네상스와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좀 새로운 한국 영화의 등장과 네네. 발전을 추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부산이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그렇죠. 선정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이에 부산 영화제가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덕분에 부산은 그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영화의 도시로 브랜드화됐죠. 네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관광이나 다양한 마이스 사업과 연계를 하는 그런 도시 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져온 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초창기에 정말 열정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평론가님 기억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비프 사이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 이건 좀 쓴소리가 될까요?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원래 이게 부산 영화제가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화제, 예, 예.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를
모델로 삼았어요. 큰 영화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영화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경쟁 영화제, 컴피티션 영화제가 이제 칸느, 베를린, 베니스죠. 페스티벌이 이제 이런 부산 영화제, 로테르담, 토론토 이런 영화제입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 영화제가 작았죠. 거기에 비하면. 작았는데 굉장히 개성 있고 차별화됐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란 영화 또는 뭐 또 아시아 영화를 모토로 삼아서 아시아 영화를 먼저 소개하는 영화제였거든요. 규모는 작았지만 굉장히 차별화된 영화제였는데 그 30년이 지나면서 규모를 계속 키웠어요. 네네.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차별화가 좀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두 마리의 토끼인데 규모를 키우는 건 필요했었고요.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외국 해외 영화에 많은 그 뭐랄까 일반적인 영화들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 영화가 좀 약해졌고 네네.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그 차별적 그런 컨셉이 좀 줄어든 거죠. 이런 것들이 예컨대 장단점을 작용하긴 한 건데 이것이 뭐 예컨대 부산 영화제가 뭐 안 좋아졌다 이런 네네. 측면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보완해야 될 지점이 이제 온 거죠. 이제 또다시 뭔가 이렇게 바꾸고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쟁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후에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점이니까 디테일하게 나누고 30년 전과 지금 예 초심을 찾아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점이 변화가 된 것 같은지. 전 좀 이제 다른 면을 좀 얘기를 예, 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 영화제 초창기 남포동 시절에 그 비프 광장을 가득 메운 그 인파의 물결, 그건 사실 되게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에서나 보던 차이밍양 감독의 신작들을 본다든가 잠모로 같은 무슨 전설적인 여배우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경험은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영화 연구자나 아니면 영화를 사랑하는 그 시네필들에게는 뭐 영화 교육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영화에 대한 갈증을 마음껏 해소하는 일종의 해방구 네. 같은 그런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부산 영화제는 오래된 영화 관객 팬들뿐만 아니라 영화제를 거쳐간 세계 각국의 많은 영화인들이 사실 지지자로 또 친구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세계로 진출한 아시아 영화인들과의 인연은 정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래의 아시아 영화인들을 인큐베이팅도 하고 또 그 펀딩도 해주고 네네. 또 다 완성되면은 세계에 또 유통을 시켜주는 그런 정말 파이프라인 역할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제 영화 창립 멤버이시고 아시아 영화 프로그래머를 역임하신 김지덕 선생님의 그 공헌과 노고가 네네. 좀 이런 전체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저도 가방 메고 찜질방에서 잠자면서 티켓팅 해가지고 그렇게 영화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비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실 내부 운영 측면 그리고 외부 관찰자 관점 뭐 변화를 해야 된다 참 얘기들이 많은데 각각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론가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아갈 노선을 좀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죠. 노선을 정해라. 처음에는 확실했잖아요. 우리는 아시아 영화를 지향한다. 새로운 영화를 찾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내 영화의 어떤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쪽으로 갈 건지 뭔가 어떤 선택과 집중의 그 시중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부산 영화제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백화점식 영화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좀 집중화시키고 좀 집정화시켜서 새로운 영화적 방향성을 좀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96년에 영화제가 만들어졌지만 한국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온 게 9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멀티플렉스가 98년에 들어서 막 이렇게 번창시킨 게 아니라 또 한 5년, 10년 걸렸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관객들이 갖고 있는 영화적 열정과 영화적 관심과 이런 것들을 집중시켜준 게 영화제예요. 네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다음에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영화제 역할이 좀 달라지고 이런 거거든요. 늘 영화제 역시 변화를 모색해야 되고 산업의 변화나 또는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자기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변화. 근데 선택과 집중 말씀하셔서 선택된 것은
굉장히 좀 조화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선택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위험성에 대한 좀 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버텨내고 이겨내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떻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좀 해결돼야 될 게 재정적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산시의 지원과는 달리 국고를 통한 지원은 항상 좀 등락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어떤 지원액의 절반으로 이게 삭감이 되고 또 올해는 거기서 더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나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유 없이 이렇게 예산이 좀 삭감되는 일이 생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영화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불안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좀 영화제가 이때까지 많이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던 만큼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영화제 마켓에서 이노아시아라는 좀 특별 프로그램을 론칭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혁신 기술이랑 다양한 장르 스토리텔링 산업을 연결을 해가지고 협력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제 내부, 마켓 내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좀 정말 많이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부산시를 거점으로 하는 무슨 뭐 글로벌 혁신 스토리텔링 산업 단지 뭐 이런 거에까지 연계가 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부산에는 이제 다양한 영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부산 영화제가 연계를 해서 글로벌 뭐 차원의 좀 영화 교육 플랫폼 같은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의 문제는 사실은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너무 기대면 영화제가 갖고 있는 자생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예산은 흔들려요. 그럼 뭐 지난 정부의 문제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하려면 예산이 독립된 형태로 있어야 되고 자생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너무 마치 영화를 하는 사람이 정부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를 영화제를 산업으로 키워서 우리의 자생성을 가질 것인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고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찬과 뭐 이런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를 키우려고 했었던 것은 결국 자본과 예산에서 독립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성을 좀 잃어버린 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예산의 문제는 정말 고민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8길이의 원칙, 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뭐 얘기도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조금 차원이 지나서 지금은 오히려 부산국제영화제는 대기업 스폰서가 많아서 훨씬 더 다른 영화제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회가 된 이 비프가 이번에 가장 정말 주목되는 게 경쟁 부문의 신설입니다. 앞서 평론가님은 이제 경쟁 부문은 세계 3대 영화제, 비경쟁 부문 이제 축제 같은 영화제 그 중에 이제 비프가 속해 있는데 이제는 경쟁으로의 그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 사실 내부는 아니고 가까이서 보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박광수 이사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영화제 어떤 과거 발자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석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좀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영화제 역사가 30년이 된 만큼 우리도 이제 경쟁 부분을 운영할 만큼 영화제 위상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광서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좀 단순한 비경쟁 영화제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아시아 영화를 우리가 선정하고 또 시상함으로써 아시아 콘텐츠의 좀 위상도 높이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더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키우겠다. 이건 좀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아시아 영화 이니셔티브라는 좀 지향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방법론이나
또 무게 중심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개막작과 함께 많은 스타들이 오면서 붐업이 막 일어났다가 한 끝나기 5일 전부터는 확 식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쟁 부분이 도입되고 폐막작이 이제 물음표가 되면서 경쟁 부분에서 대상 탄 그 작품이 폐막작으로 올라간다. 그럼 분명히 집중도는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대표영화제로 끌어올렸던 그런 원동력이 또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저 축제 정체성이 좀 위협받는 거 아닌가? 이런 위험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약간의 지루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박광수 이사장이 봤을 때 한국의 모든 영화제가 똑같이 하잖아요. 개막식하고 네, 스타들 오고 레드카펫 걷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관계자들 올라와서 인사하고 개막 선언하고 이런 거거든요. 세계 영화제에서 개막식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컨대 칸느를 보시면 해당 경쟁작 작품이 상영될 때 그들이 가잖아요. 아, 그렇죠. 레드카펫 행사 그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뭐 그건 뭐 어떻게 하든 뭐 선택의 문제인데 한국의 영화제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부산, 부천, 전주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페스티벌도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 30년이면 이제 좀 지루해요. 바꿀 때가 된 거죠. 네네. 토론토 영화제에서 한국의 기자들이 가서 개막식 어디서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망신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막식이 없어요. 그냥 그럴 수 해당 있죠. 영화가 네. 상영될 때 만약 조지 클루니가 온다. 그럼 예. 거기다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겠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품에 집중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영화제가 경쟁의 구도로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걸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경쟁 영화제를 하려면 정말로 치열하게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작품을 데려와야 되고. 네네. 딴 영화제에서 한 걸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해외를 취재하면서 어떤 작가를 데려올까 공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작가를 데려왔을 때 그 작품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각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위험한 게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모험적인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화제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300편 정도를 상영했었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경쟁 영화제로 하면 약간 슬림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예산의 문제나 전체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에서 탄력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 체제에서 한 번쯤 해볼 만한 시도인데 네. 이게 한 번쯤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지. 계속 가야 되는 이거 거예요. 시도를 네. 한 이상 이제 돌아갈 길은 없는 건데 그렇죠. 아마 박광수, 정한석 그 집행 체제가 뒤를 막았다고 할까요? 이제 네네. 앞으로 갈 일만 좀 배수의 친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경쟁 영화제로 가는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왕 선택한 것은 선택했다면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영화 자체 개수가 줄어버리면 뭐 다양성, 실험성, 지역성, 공공성 이런 비프의 고유 가치 이런 것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무게 중심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 부분에 대한 집중은 좀 자연스러울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전에 좀 비교적 수평적인 패러다임이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명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이나 뭐 유명한 감독들의 신작 같은 경우는 티켓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경쟁 부분에 대한 집중까지 더해지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일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심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좀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다양성이 살짝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살짝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영화제가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참여시켜줬는데 뭐 이번부터는 우리를 자르네? 뭐 이렇게 되진 않겠죠? 설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280편 정도 상영되는 영화제에서 아무리 관객들이 여절 매니아를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20편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너무 많은 편수의 영화가 그 좌판을 굉장히 풍성하게는 하더라도
효율성은 좀 떨어져요. 사실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꼭 경쟁 영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줄이는 것의 어떤 그 방법론이냐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네. 어떤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좀 약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비상업 영화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네네네. 영화제는 원래 상업 영화가 아니니까 원래는 비상업 영화,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을 낳는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일부 저널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말을 언급한 것뿐이지 다양성을 이게 꼭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라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그 누가 또 손해를 본다. 뭐 공정성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질감이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작품을 못 만들면 뭐 공정하게 대우하지 못하겠죠.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작품 어쨌든 못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네. 이제 그런 공정성,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한 훼손 여부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경쟁 부문 하면 걱정되는 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비교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뭐 칸, 베를린, 베니스 이런 3대 영화제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역사를 만들어 온 영화제들과 비교를 할 텐데 그러면 비품 하나의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 3대 경쟁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작품을 선정한다든가 그 산업 내 포지셔닝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적인 것은 결국은 서구 영화 중심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시아영화 이니셔티브라는 좀 차별적이고 확실한 어떤 정체성이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시아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뭐 홀대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구 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인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인이 아시아 영화를 직접 선별하고 평가하고 보여준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인이 아시아를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가 세계사적으로 좀 굉장히 늘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시아도 서로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매개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영화제가 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제가 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거야 이 영화는 그러면서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 중에 이게 이렇게 상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아시아 영화만의 어떤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경쟁 영화제를 해서 지금 저 칸느가 막 80회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베니스 90회 가깝고요. 그러니까 지금 30년이거든요. 부산영화제가 경쟁으로 바꿨어. 근데 한 3년 안에 왜 성과가 안 나? 이러면 이런 곤란하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 걸리겠죠. 한 10년 걸리고요. 아시아 영화를 발굴해서 아시아 영화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 아시아 영화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 가장 먼저 컨택을 가장 먼저 빨리 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부산영화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세안 국가, 아세안 10개 국가잖아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등등 이런 아세안 국가와의 협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들과의 교류도 영화제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릴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인가? 정부의 몫인가 아니면 예술가들의 몫인가? 아니면 둘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가?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거죠. 처음에 시간은 걸리지만 초창기에 그 아젠다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내겠죠. 한 10년 후쯤에 다시 이 자리에 이제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안 되니까.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만의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걸 아시아인들이 평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또 하나는요. 이 아시아적이라고 해서 아시아적 정체성이
뭐랄까 울타리에 갇혀져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이 한국 부산에서 만들어진 부산 영화제 경쟁 영화제가 할리우드도 끌어오고 뭐 일본도 끌어오고 프랑스도 끌어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주체적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지만 아시아를 뛰어넘는 뭔가의 모토를 또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론적 정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1단계가 좀 되면 학자분이 많이 하죠. 방금 좀 네. 그 영화제의 지향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네. 것으로. 이왕 할 거면 이제 아시아적 정체성이지만 네. 여기서 뭐 우리 지금 뭐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장성 있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영화와 새로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부산 영화제 같은 굴지의 한국 영화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자, 여기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들으면 좀 가슴 뛰는 부분이 있네요.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비프 30년 새 판짜기라는 주제로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영화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텐츠잖아요. 근데 컨텐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OTT 플랫폼 콘텐츠가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개막작으로 좀 선정한 게 그 관객 확장에는 좀 기여가 되겠지만 영화제 정체성을 좀 희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전란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박찬욱이 제작하고 김상만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뭐 비판하신 내용들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제가 들었었는데 작년에 그 한국 영화 안 만들어졌어요. 그 많이 찾기가 쉽지 않죠. 개막적으로 고를 영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극장용 영화에 투자를 안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똑같은 말로 돌아가요. 이거 정부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자본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버티는 어떤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 부산영화제 개막작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뭐 넷플릭스 영화로 개막작을 만들거나 OTT 영화로 뭐 프로그램이 짜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간혹 이것도 다양성의 차원에서 약간 융합하거나 섞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민간 차원의 모든 에너지가 거의 OTT에 다 완전히 몰입이 된 것 같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민간들을 이쪽에 몰입하게끔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그때 이제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럼 뭐 정부가 틀어주든가 영진위에서 돈을 좀 만들어서 좀 뭐랄까 새로운 어떤 제작 자금을 만들든가. 사람들은요, 대중들은 재밌는 것이나 의미 있는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 중에서 픽업하는 것 가지고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꼬를 어떻게 터주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겠죠. 네. 제가 너무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마저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느낌의 지금 시대를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극장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보는 영화, 팝콘 탁 시켜가지고 티켓 딱 끊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영화를 전제로 이제 영화제가 시작이 됐고 했는데 이제 OTT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이런 고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점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영화제 왜 가는가? 네, 이런 문제를 조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0년대가 이념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문화의 시대가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굉장히 열린 공간에서 되게 다수의 대중이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이제 영화제가 등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뭐 시네필 문화도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제가 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제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좀 블루 오션에서 이렇게 레드 오션으로 조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소구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 어떤 시점에서 사실은 OTT가 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좀 이런 사실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계 전체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왜 영화제를 갖고 왜 영화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그거를 다시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접적인 어떤 접촉, 그리고 공동체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제 특성이거든요. 특히 오늘날 같이 뭐 비대면, 그죠? 언택트의 시대에 이건 정말 특별한 어떤 영화제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커다란 스크린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감각도 공유하고 또 막 이렇게 그 공기 속에 어떤 감정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공명하는 그런 거를 같이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 이런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오늘날 OTT 시대에도 영화제가 필요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OTT 영화지만 영화제에서는 어쨌든 스크린에서 상영을 하고 동시에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말씀 들어보니까 예,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3월에 그 아카데미에서 5개 부문상을 탄 그 아노라라는 영화, 션 베이커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션 베이커가 극장주의를 부활하고 싶어해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 이런 거죠. 저는 그 젊은 감독의 그 호소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긴 했습니다. 극장에서 봐야죠. 그런데 그건 우리 얘기죠.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수용자들이 극장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공급자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노라 같은 영화가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정치적인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건 극장 외에는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럼 그런 컨텐츠나 그런 영화들을, 극장용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가르마를 좀 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제는 어떤 영화에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떤 영화는 경쟁에 내보낼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과 비경쟁의 어떤 그런 부분에 가르마를 타서 경쟁에 내보내면 사장될 영화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키우고 예술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극장에서 그 예술 영화들 보게끔 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OTT 영화를 가져오면 안 돼라고 하면 극장에 채워질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극장과 OTT를 구분하지만 대중들은 극장과 OTT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OTT 컨텐츠가 됐든 극장용 컨텐츠가 됐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게끔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 그런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다양성, 예. 진정성, 예, 이러면서 독립영화, 실험영화, 이렇게 좀 비프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 그러니까 OTT 중심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버텨낼 수 있을까, 보존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사실 OTT가 극장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큰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또 그 개방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정말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무슨 북유럽의 드라마나 뭐 아프리카 영화나 그들의 언어로.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영화들이나 컨텐츠를 정말 OTT에서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 이제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런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자꾸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은 좀 내가 이때까지 보지 않았던 좀 새로운 영화 이런 것들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좀 다양성 영화들이 결국에는 좀 고립되거나 그 플랫폼 안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좀 저기 구석탱이에 어디 예, 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OTT에 대해서 좀 두 가지 기능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큐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많은 다양성 영화들 중에서 뭐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좀 담론화시키는 거, 이슈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의제 같은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또 발맞춰야 되는 게 지금 AI 뭐 이래가지고 기술 격변이 영화 제작 방식까지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처음에는 AI 기술을 좀 도입했어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AI로 지금 제작되는 영화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개봉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영화제가 이런 변화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비속어로 쓰면 안 되죠. 예. 아니 비속어인가 이게 너무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비속어는 아닙니다. 아니, 표준어군요. 예, 표준어입니다. 약간 좀 어쨌든 먼저 이렇게 나서서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영화제는 아예 AI 영화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해 보시면 한동안 VR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VR 지금 어디 갔죠? VR이 그때 당시에도 VR이 영화 전체를 휘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네네. 예전에 CG 나오다가 콤보 나오다가 LD 나오다가 막 이러잖아요. 요새는 파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고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팔로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의 AI가 워낙 뛰어난 인공지능이어서 일반화의 뭔가 어떤 법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영화제나 심지어 뭐 에이펙을 경주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뭐 AI 영화제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이건 나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공하지 못해요. 너무 앞서간다. 예. 이건 앞서간다고 약간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너무 혹평을 해주시는데요. 이건 혹평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중요하죠. AI 기술이 중요하고 AI 기술이 영화 쪽에 접목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모든 영화가 AI로 만들어진다라는 착각과 착취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영화제가 먼저 앞서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좋은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교수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보이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뭐 해외의 다른 영화제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있나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칸느나 베를린이나 뭐 선댄스 영화제 같은 경우가 좀 AI 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댄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AI 활용을 인정하면서 이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그걸 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닥을 잡았고요. 칸느나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섹션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영화들을 좀 선보이려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는 AI 영화 부분을 아예 신설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좀 마켓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대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되게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첨단 기술을 시연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같이 되게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논의가 항상 재미는 없죠. 좋다고 생각하고, 그 선댄스는 항상 뉴 프론티어 섹션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항상 VR 그 전까지 계속 기술적 진화를 그 섹션에 계속 담아온 그런 영화제이긴 합니다. 이번엔 이제 AI가 이제 거기에 담기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조직 체계나 아니면은 이제 비프를 둘러싼 이제 투명성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조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개선 과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집행위원장 선정되면서 이제는 완벽한 틀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개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막 뭐 어떤 개선 과제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비프 사태라고 하는 어떤 큰 내용을 영화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혁신위원회도 꾸려지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거기 혹시 혁신위원회
참여하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내부적인 어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뭐 합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이 좀 되게 중심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사장이나 집행위원장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원을 선정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네네. 뭐 아니면 총회의 어떤 그 권리를 힘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든다든가 뭐 다양한 방면에서 그 운영 관련된 어떤 체계성을 좀 많이 갖추려고 제도화를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런 정관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사실 그런 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그 집행부나 아니면 사실 영화제 모든 구성원이 영화제가 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관이 나오고 임추위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만들어서 사무국에 보냈는데 계속 이제 엇갈리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공모가 무산이 됐고 이제 4번째에 어떻게 보면 내부 인사가 이제 결국은 집행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투명하게, 공정하게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어떤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아프겠죠. 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부산영화제가 이런 법규, 정관, 레귤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화제가 창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의 창발성을 보존해줘야 되고 의견 개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법규에 매달려요. 그 나라가 잘 안 될 때 앞에 법을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예. 비슷해요. 네. 모든 조직이 안 될 때는 뭐가 많아요. 규정이 많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조직원들한테 규정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럼 잘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규정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뭔가 안 지켜졌을 때 규정을 적용하는 거지 모든 매사에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아주 이상한 얘기 할까요? 부산영화제 자원봉사자들 그분들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걸 뽑히기 위해서. 네네. 자원활동가가 되고 나선 일을 잘 안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극장에 10초만 늦어도 안 들여 보낸다든가 뭐랄까 이렇게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요. 주어진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 뭐 예컨대 좀 늦을 수도 있고 영화제가 한 1분 늦게 올 수도 있고 자리는 있고 뭐 그러면 융통을 부려서 안 될 때도 있지만 네. 들여보낼 때도 있고 그리고 네네. 전문적 지식을 갖고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되기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되기만을 원하고 그런 자원 활동가들에게 규정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영화제 안 돌아갑니다. 제가 아주 밑에 있는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매너리즘화되거나 관료주의에 빠지면 영화제 안 돌아가요. 부산영화제가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관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대답에 입버릇은 안 됩니다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규정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어쨌든 부산영화제가 지금 처한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과 운영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그 고립감과 그 뭐랄까 그 트라우마와 뭐랄까 두려워해요. 네네. 이런 일을 했을 때 규정이 어긋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면 운영 못합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 중립성, 문화예술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런 규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압박들을 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다만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영화제가 했을 때 그게 예컨대 무슨 뭐 좌파 영화니 우파 영화니 해서 뭐 편향돼 있다니 하는 것은 돈을 주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비를 많이 걸긴 하지만 네. 만약에 그런 영화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이 있다면 그건 사실 두려워할 게 아니죠. 제가 또 흥분하는데 네. 정치적 올바름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때문에 부산영화제가 얼마나 휘둘렸는지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시장 바뀔 때마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깎이고 정치적 중립을 했었는데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란 말은 미사여길 뿐이라고 저는 정치적 생각합니다. 중립보다는 정치적 오름에 대해서 그렇죠. 그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지도부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네. 거기까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 전 세계 주요 영화제들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비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 지원도 있고 국가 지원도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그 팔거리 원칙 지원은 하되 뭐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근데 이제까지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네네. 역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영화제 뭐 문화적 자율성,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네. 뭔가 네. 좀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좀 제도적인 건데요. 예를 들면 영비법이나 뭐 지방자치제의 어떤 그 영화 영상 관련한 네네. 그런 법을 통해서 그 영화제가 좀 더 휘둘리지 않게 그런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장하는 그런 거를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요한 영화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어떤 국고 지원보다는 좀 특별회계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장롱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예. 지속적으로 지원을 잘 안 하고. 네. 네. 700조 예산 국가에서 그 문화 예산이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영화제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속 가능한 문화적 비전이 있는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재부의 분들한테는 돈 얘기밖에 안 통하잖아요. 거기에 뭐 독립영화가 중요하고요. 예술영화를 키워야 되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자본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어쨌든 거버넌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조 2천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1%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7조? 와이고, 예. 안 될까요? 네. 워낙 뭐 큰 돈이어서 일단은 예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더 비프가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뭐 어떤 발전 가능성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예.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경쟁 영화제로 전환한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올해 영화제를 좀 기다리고 또 잘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좀 천천히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거가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쟁 영화제로서의 부산 영화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네,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라인업을 발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보통은 한 달 전쯤에는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20 며칠로 미루는 걸 보니까 최종까지 그 경쟁 라인업을 짜고 있는 걸로.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냥 바로 왔으니까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은 영화제가 펀 했으면 좋겠어요. 펀, 재밌었으면 FUN, 재밌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중들에게 새로운 영화제의 모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영화제 재밌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재밌는 거 알았는데 이제 재미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영화제 재밌구나. 영화제 가서 놀아야지. 영화제 가서 새로운 영화를 봐야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성과는 한 10년 후에 나더라도 올해는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무거움을 털어버리고 휘황찬란한 개막식 좀 그만하고 그 돈 아끼고 그렇죠? 안 될까요? 네.
천편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네. 한 번에 못 바꾸고 한 번에 네, 바꾸면 안 네. 돼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펀하고 대중들이 같이 즐기는 영화제가 돼서 좋은 경쟁 영화들을 많이 보고 영화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정선 동서대학교 영화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년 영화제 도시를 바꾸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산업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음 30년은 더 어려운 도전의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죠. 오늘 이야기처럼 비프가 관객과 창작자 모두에게 아주 믿음직한 플랫폼이 되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엔진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스타포커스 인플러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